지하철에서 저를 따라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치안인 줄 알았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한 달 뒤에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오늘 가지 마.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숨소리만 가까이 들렸습니다. 손이 제 손목을 잡았을 때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목에서 팔을 타고 올라오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탄탄했습니다. 제 어깨에 닿은 그 사람의 가슴이 61세에 이런 떨림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김은정, 올해 61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생활용품을 팔면서 블로그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 혼자 사는 일상이며 간단한 요리 가끔 시작, 나들이 같은 걸 올리는 정도지요. 팔로워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댓글 하나 달리면 하루가 덜 조용해지니까 꾸준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택배 포장을 마치고 저녁 6시쯤 지하철을 탔어요. 이어서 나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꽤 많았는데 한 자리가 비길래 얼른 앉았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으면 다음날 종일 고생이거든요.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블로그 댓글을 확인하려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봤어요.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남자가 고개를 돌렸는데 한 정거장 지나니까 또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싸늘해지면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봤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혼자 사는 여자를 노리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따라오는 사람들. 내리기 한 정거장 전부터 문 쪽으로 슬쩍 이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빠르게 내렸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한번 돌아봤더니 그 회색 점퍼가 5개 단 뒤에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출구가 보이자 거의 뛰다시피 걸었어요. 저기요.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왜 따라오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남자가 멈췄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예수는 넘어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당황한 눈이 몇 번 깜빡이더니 두 손을 허리 앞으로 모았습니다. 혹시 도원국민학교 김은정 아니야? 숨이 멎었습니다. 국민학교 그 단어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남자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주름 사이로 아주 오래전에 본 적 있는 눈매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요. 나 박지옥 같은 반이었잖아. 박지옥. 그 이름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던 남자아이, 키가 크고 말이 없었어요. 체육 시간에 늘 운동장 구석에서 있었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던 그 뒷모석 지호야 역 앞 분식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라면 2그릇을 시켰는데 둘 다 젓가락만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40년이 넘는 시간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서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물류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들한테 실무를 많이 넘겼다며 이혼한 지 6년이 넘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야, 은정아, 너는 어떻게 살았어? 저도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짧게 했어요. 그 이상은 꺼내고 싶지 않았고 지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라면 국물이 식어갈 때쯤 지호가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목을 건드렸는데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분식집을 나서는데 출구 계단이 보였습니다. 12칸쯤 되는 계단을 내려가야 했는데 무릎이 옥신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발 내디드려는 순간 지호가 아무 말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엘리베이터 있어. 제 무릎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오래 서 있는 것도 계단이 힘든 것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질문이 머릿속에 밝혔습니다.
지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저도 차마 묻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운동화를 벗는데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추워서 그런가 싶어서 히터를 켰는데 방이 따뜻해져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세면대에서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볼이 벌컥 달아 있었어요. 찬물을 끼얹었는데도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61낯짜리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눈이 18살 때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내가 왜 이러지? 분식집에서라면 한 그릇 먹은 게 전부인데.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걸은 게 전부인데. 그런데 왜 손이 떨리는 건지, 왜 볼이 뜨거운 건지,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자꾸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새벽 공원에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5시 반이면 일어나서 동네 공원 산책로를 한 바퀴 도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혼자 사니까 그 시간이라도 밖에 나가야 사람 구경이라도 하는 거였는데 그날은 사람이 아니라 어젯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라면 국물 냄새, 회색 점퍼,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 설명 없이 방향을 틀던 그 뒷모습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어요. 박지호가 거기서 왜 나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블로그에 글을 쓰려 했어요. 제목을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로 적어놓고 커서만 깜빡이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친구. 그 단어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민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는 그때도 말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고, 체육 시간에도 운동장 구석에서 공 줍는 역할만 했던 아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옆자리에 올 때마다 연필 한 자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두 자루가 되기도 했지요. 누가 듣는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반 아이들도 알았고, 저도 알았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같은 학교였어요. 반은 달라졌지만, 복도에서 마주치면 지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간 자리를 한참 서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친구한테 전해들지요.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였습니다. 사춘기 남자 아이들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시끄럽게 굴기 마련인데 지호는 정반대였어요. 제가 가까이 오면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눈을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랬어요. 졸업식 날 지호가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제 쪽으로 걸어오는 걸 봤어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엄마 손을 잡고 먼저 돌아서 버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호네 집이 우리 집과는 달랐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집이었고 저희 집은 세 방이었습니다. 그런 걸 언제부터 알았냐고요? 국민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아이들은 그런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분수로? 12살 때 처음 들었던 그 말이 제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40년이 지나도 어디 가지 않았더라고요. 블로그 글은 결국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빈 화면이 임시저됐다는 알림만 떴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택배 포장을 하고 블로그에 시장 나들이 글을 올리며 평소처럼 지냈는데 목요일 오후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 지호야. 번호는 그날 네가 준 명함에 있었어. 맞았어요. 분식집에서 헤어질 때 블로그 명함을 하나 건넸었는데 거기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요. 지호가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은정아, 밥 한번 같이 먹자. 라면 말고 거절할 이유를 찾으려 했는데 입에서 먼저 그래가 나와버렸어요.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지호가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 정정한 체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새벽에 수영을 한다고 했던가? 어깨가 넓고 등이 곧어요. 같은 나이인데 저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무릎 때문에 계단도 조심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체력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커피를 시키고 마주 앉았는데 지호가 또 말이 없었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야, 너 그때도 그랬잖아. 말을 해야 알지. 왜 맨날 쳐다보기만 하고 있어?
지옥가씩 웃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웃는 얼굴이 순간 그때 그 아이와 겹쳐 보였어요. 원래 말이 없었잖아. 나는 40년 지나도 안 고쳐졌네. 그게 농담처럼 주고받았지만 가슴 안쪽이 작고 뭉클해지는 걸 참느라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지호가 물류회사를 운영하게 된 이야기, 아들이 요즘 실무를 맡고 있다는 이야기, 저는 온라인 판매 시작한 이야기며 블로그에 요리를 올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는 서로 피했어요. 이혼이나 사별 같은 단어는 한 번도 다시 꺼내지 않았지요. 계산할 때였습니다. 내가 살게. 아니야. 각자 내자. 그랬어. 옛날 친구 만났는데 커피 한 잔도 못 사겠냐? 실랑 일을 하다 결국 지호가 계산했습니다. 제가 블로그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한다는 걸 알고 나서 더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쪽이 쓸렸어요. 이 사람은 회사 사장이고 나는 집에서 택배 포장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무슨 분수로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 벽은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지호가 나 새벽마다 수영 다녀 너는 아침에 뭐 해 하고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동네 공원 산책해 매일 새벽 5시 반에 하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말하고 나서 괜히 일정을 알려준 것 같아 후회했지만 지호는 그냥 그래 부지런하네 하고 웃기만 했지요. 집에 돌아오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외투를 벗고 소파에 앉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소영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달라졌어. 무슨 일 있어?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블로그 댓글이 많이 달려서 기분이 좋았다고 둘러댔는데 소영이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엄마 이상한 사람 조심해.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상한 사람. 소영이 말이 자꾸 귀에서 맴돌았어요.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평범한 사이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뭔지 스스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임시 저장함을 열어봤어요.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라는 제목만 덩그러니 있는 빈 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에 두세 번 지호가 제 동네 근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에 볼 일 있어서라는 핑계였어요. 물류회사 거래처가 이 근방에 있다나 무슨 서류를 맡겨야 한다나 그런데 볼 일이 끝나면 꼭 시장 쪽으로 걸어왔고 제가 택배 붙이러 나오는 시간쯤 슬쩍 나타나곤 했지요. 우연이라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같이 걸을 때 지호는 항상 저보다 반발짝 뒤에서 걸었어요. 그리고 오르막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고 내리막에서는 더 줄였습니다. 계단이 있는 길은 아예 피해서 돌아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 뿐이었지요. 제가 택배 상자를 들고 있으면 무거워 보인다. 한마디도 없이 손을 뻗어받아 들었고 돌려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야, 내 짐인데 내가 들어. 그래. 근데 이미 내 손에 있으니까. 말이 적은 사람이 가끔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투덜거리면서도 걸음이 편한 건 사실이었으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 그렇게 지나니까 시장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저랑 지호가 나란히 걷는 걸 봤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제가 시장에서 두부를 사는데 뒤에서 팔을 탁 쳤습니다. 야, 그 양반 또 왔더라. 요즘 매일 오는 거 아니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두부를 담은 비닐봉지를 꽉 쥐면서 말했습니다. 아무 사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같은 학교 다닌 동창이라니까. 영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동창이 시장까지 따라와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 그냥 이쪽에 볼 일이 있대. 볼 일이 너한테 있는 거지. 무슨 시장에 볼 일이 있어. 영자한테 화를 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동네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제 목소리가 너무 컸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는 건지 두부 봉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부정하고 있는 거지? 그날 저녁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다 또 멈췄습니다. 임시 저장함에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라는 빈글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목을 고치고 싶었는데 뭘로 고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지우가 시장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날이 좋으니까 좀 걷자고.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돌았는데
지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도 억지로 말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말없이 걷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살짝 불 때마다 은행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지호가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사왔는데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따뜻한 거 하고 말했어요. 캔커피를 2손으로 감싸주고 있으니 온기가 손끝부터 퍼져 올랐습니다. 바람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뒤섞이는데 어느 순간 눈이 감기 시작했어요. 요 며칠 주문이 몰려서 새벽까지 포장했던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안 돼. 여기서 졸면 안 되라고 생각했는데 눈꺼풀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제 고개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지호의 어깨 위에 제 머리가 얹혀 있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지호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으로 캔커피를 준 채 고개를 살짝 반대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제가 편하게 기대도록 어깨를 낮추고 있었던 겁니다. 깼어.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건지 지호의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잠든 동안 움직이지 않으려고 버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귀 끝까지 열이 올라왔어요. 미미 미안. 나 졸았구나. 괜찮아. 피곤했나 보지. 지호는 그 말만 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런데 저는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었어요. 지호의 어깨에 닿아 있던 볼이 아직도 따뜻했고 그 온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캔커피를 입에 대는데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건 뭐야? 이게 뭔데? 이러는 거야? 공원을 나서는 길에 지호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더니 아니야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뭔데? 할 말 있으면 해. 졸업앨범 아직 아니다. 졸업앨범 그 단어가 귀에 걸렸지만 지호가 이미 화제를 바꿔버린 뒤라 더 캐묻기가 어색했습니다. 뭘 물어보려 했던 걸까? 졸업앨범을 왜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볼이 또 벌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세수를 하면서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는데 열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순아가 공원 벤치에서 졸다가 남자 어깨에 기댄 거잖아.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런데 창피한 건 그게 아니라 일어나기 싫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어깨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 그게 진짜 창피한 거였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지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집 잘 들어갔어. 그걸 보고 또 볼이 뜨거워지는 제가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호가 차로 집 앞까지 바래다 줬어요. 그날은 시장 근처 국밥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나오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을 움츠리자 지호가 조수석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진한 남색 머플러였습니다. 이거 가마 바람 차다. 아니야. 괜찮아. 금방인데 뭘 그냥 가마 고집 부리지 말고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한테 머플러를 받으면 그게 그냥 머플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호가 이미 제 손에 쥐어주고 있었고 손이 겹쳐졌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었어요. 지호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감싸고 있었는데 뜨거웠습니다. 그 손에 잡혀 있으니 제 손이 유난히 작게 느껴졌습니다. 둘 다 손을 놓지 않았어요. 머플러를 건네는 동작은 이미 끝났는데 손은 그대로였습니다. 지호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저는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지호의 눈이 40년 전 졸업식 날 교문 앞에 서 있던 그 아이의 눈과 겹쳐졌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지는데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나이에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맴돌았지만 손을 뺄 수가 없었어요. 은정아. 지호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였는데 가슴 한가운데를 두드렸어요. 대답을 하려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내일 모레 전화해도 돼. 고작 그 말이었어요. 고백도 아니고 대단한 말도 아니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느라 머플러를 목에 감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플러에서 지호의 냄새가 났어요. 비누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한 냄새.
그게 목을 감싸니까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지호가 웃었습니다. 크게 웃은 게 아니라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것이었는데 그 작은 웃음이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머플러를 풀었는데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어요. 옷걸이에 걸까 하다가 접어서 소파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토요일 오후 소영이가 불쑥 왔습니다. 미리 연락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확인하러 온 눈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소영이의 시선이 소파 위를 훑쳤고 접혀있는 남색 머플러에서 멈췄어요. 엄마 이거 뭐야? 아, 그거 친구한테 받은 거야. 친구 무슨 친구가 남자 머플러를 줘? 소영이가 머플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번 펼쳐보더니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자 냄새잖아. 엄마 솔직히 말해. 더 숨길 수 없었어요. 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다고 가끔 밥을 먹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가만히 듣다가 핸드폰을 가리켰어요. 마침 식탁 위에 놓인 제 핸드폰 화면에 지호라는 이름으로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지호? 엄마의 아저씨야? 벌써 서로 말도 놓았어. 동창이니까 당연히 말로지. 동갑이면 다야. 엄마, 나는 아직도 아빠 떠나던 날이 안 잊혀져. 엄마는 벌써 잊었어?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잊었냐고요? 새벽에 혼자 밥 먹을 때마다, 혼자 산책할 때마다, 혼자 택배 포장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 때마다 빈자리가 보이는데 잊은 게 아니라 버텨온 거라고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소영이 앞에서는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엄마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이 먹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몰라? 소영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걱정이 큰 거라는 건 알았어요. 이 아이가 아빠 간병하는 동안 옆에서 엄마를 지켜봤고 아빠 떠나고 나서 엄마가 며칠째 밥을 못 먹는 걸 봤으니까 그때의 엄마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 목소리 안에 들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영이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맞는 말을 할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소영이가 1시간쯤 있다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소파 위에 머플러가 그대로 있었고 식탁 위에 핸드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우한테서 온 문자를 열었어요. 오늘 바람 불던데 머플러하고 다녀.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야, 나 할 말 있어? 말해.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 전화기 너로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이 사람도 말이 없고, 저도 말이 없고, 그 사이에 침묵이 벽처럼 쌓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아팠어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소파로 갔습니다. 머플러를 집어들었어요.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잘한 거다. 이게 맞아. 서랍을 닫으려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랍이 반쯤 열린 채로 남색 머플러의 끝자락이 보였습니다. 닫아야 하는데 생각에 잠겨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말자고 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가지 않았어요. 택배 주문은 밀려 있었고 블로그 임시 저장함에는 빈 글만 3개째 쌓여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글이 아니라 지우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가로등 아래에서 머플러를 건네주던 손, 공원 벤치에서 어깨를 낮추고 가만히 있던 옆모습 전화기 너로 알겠어. 하고 끊어지던 그 목소리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에 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이었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예전에는 산책로를 한 바퀴 도는 게 그냥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요즘은 걸음이 유난히 느려졌습니다. 지호가 이 길을 같이 걸어주려 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괜찮다고 뿌리쳤었지요. 그 고집이 지금은 바보 같았습니다. 저녁이 가장 힘들었어요. 밥을 지어놓고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5년 동안 그 빈 의자를 매일 봤는데 이상하게 이번 일주일은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보였어요. 국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기를 2~3번 반복하고는
결국 반도 못 먹고 물로 입을 행를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리모컨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시선이 자꾸 서랍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 남색 머플러가 접혀 있다는 걸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참다 서랍을 열었어요. 머플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들어 올려 목에 감았어요. 비누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호의 체온이 아직이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머플러를 목에 감은 채로 무릎을 끌어앉았는데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목 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는데 소용없었어요. 머플러 끝자락을 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천조각 하나에 이렇게 매달리는 내가 한심했어요. 예수나가 남자 머플러를 목에 감고 소파에서 웅크리고 있는 꼴이 우스웠고 그 우스운 꼴이 슬펐습니다. 이 나이에 외롭고 당연하듯 혼자 버티는 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참았던 것이 터져버렸어요. 소리내서 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고 그걸 닦을 생각도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플러가 젖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공원에 갈 때 길이 유난히 어두웠어요. 가로등 하나가 꺼져 있었는데 그 어둠 속을 혼자 걷고 있자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산책로 벤치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걸으러 온 건데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좋다고 하지도 못하고 보고 싶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눈물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 볼 위에서 금방 식었습니다. 차가운 눈물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 혼자 집에 있었는데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점심시간에 왔다며 비닐봉지를 하나 내밀었어요. 시장에서 산 호떡이 2개 들어있었습니다. 야, 요즘 왜 시장이 안 나와? 얼굴도 안 보이고 바빠서 그래. 주문 밀려서 거짓말하지 마. 눈이 퉁퉁 부었는데 주문이 밀려서 그런 눈이야. 영자는 눈치가 빨랐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더니 호떡을 제 손에 쥐어주고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양반 때문이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영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네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좋아하는 게 잘못이야. 그런 게 아니라 소영이가 소영이도 중요하지. 근데 소영이 인생은 소영이 거구네. 인생은 내 거잖아. 목이 메어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는데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영자가 제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분수가 어디여 이 나이에. 좋으면 좋은 거지. 분수 따지다가 혼자 늙을 거야. 그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쳤습니다. 분수. 제가 40년 동안 스스로에게 쳐놓은 울타리의 이름이 정확히 그거였어요. 12살 때 나 같은 게 무슨 분수로라고 했던 그 말이 예수 하나가 된 지금도 저를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호떡을 든 손이 떨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나 그 사람이 좋아. 영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던 거겠지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좋아. 나 지호가 좋아.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못하겠어. 영자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호떡이 식어가고 있었는데 영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영자가 돌아간 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호 이름을 눌러 통화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려놨는데 누르지 못했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들고 또 내려놓았어요. 3번째 내려놓을 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분수 핸드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이 검은 화면에 비쳤는데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서랍 속 머플러가 거기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꺼내고 싶었지만 또 꺼내면 또 올 것 같아서 서랍 앞을 지나쳐 침대로 갔어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영이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확인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현관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에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재라고 합니다. 아버지 성함이 박지자 호자 되십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어요. 지호의 아들 현관문을 열었는데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2번 놓쳤습니다. 민재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거실에 들어와서도 소파 끝에 반듯하게 앉았습니다. 제가 내온 보리차를 2손으로 받더니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드렸어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민재가 코트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낡은 졸업 앨범이 펼쳐져 있는 사진이었는데 한 페이지만 유독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그 페이지에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2갈래로 묶은 머리 앞니가 살짝 벌어진 웃음. 이건 안 돼. 네. 아버지 서재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입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왜 찍어온 거야?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나서 가끔 밤에 서재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들어갔더니 이 앨범을 펴놓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른 페이지가 아니라 이 페이지만 펴놓고요. 한 번만 그랬어? 아니요. 여러 번 봤습니다. 아버지가 술 드신 날이나 명절에 혼자 계실 때 서재에 불이 켜지면 늘 이 범이 펼쳐져 있었어요. 목이 막혀서 보리차를 들었는데 삼킬 수가 없었어요. 컵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렸는데 손가락이 하얗게 되도록 깍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학창시절이 그리우신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항상 같은 페이지만 보시길래 하는 아버지 안 계실 때 확인해 봤습니다. 그 페이지가 은정 씨 사진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물어봤죠.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고 앨범을 덮어버리셨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다시 물어본 적 없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6년 동안 한 번도 누구 만나자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주말에도 혼자 등산 가시고 저녁에도 혼자 드시고 회사 사람들이 소개시켜드린다고 해도 매번 괜찮다고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은정 씨 만나고 나서 아침마다 면도를 하세요. 그 말에 숨이 멎습니다. 면도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가슴을 찔렀어요. 6년 동안 누구한테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저를 만나고 나서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요즘 매일 새벽에 수영 갔다 오시면서 어디를 한 바퀴 돌고 오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길래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어디를 가시던데? 공원 산책로를 서성이시다가 그냥 돌아오시더라고요. 매일이요. 산책로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혼자 걷던 그 길을 지호가 매일 와서 서성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지 말자고 했으니까 그 한마디를 지키려고 멀리서 서성이기만 했던 거예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았는데 민재 앞이라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흐려지는 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분수로 그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40년 동안 속으로만 하던 말이 민재 앞에서 그냥 흘러나온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의 분수가 어딨습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분수 12살 때 제가 스스로에게 친 울타리 40년 동안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그 벽을 34짜리 젊은 사람이 한마디로 부어버렸습니다. 마음의 분수가 어디냐고. 좋아하는 마음에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고 참고 있던 것이 터졌어요. 고개를 숙이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등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소리내서 온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뒤 민재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저는 이만 가 보겠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제가 왔다는 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민재의 뒷모습을 봤는데 어깨 넓이가 지호와 닮아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랍으로 갔어요. 열었습니다. 남색 머플러가 접혀 있었어요.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전화가 아니었어요. 전화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운동화를 신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까지 가는 길은 10분이었어요. 산책로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걸어가는데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책로가 보이기 시작할 때쯤 벤치 근처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회색 점퍼, 넓은 어깨, 산책로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산책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있었어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발소리를 듣고 지호가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고 뭔가 말하려는 듯 손이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40년 전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서성이던 그 모습과 똑같았어요. 제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우 앞에 서니 숨이 가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데 볼은 뜨거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지호의 가슴에 이마를 대고 두 팔로 허리를 감쌌습니다. 지호의 몸이 굳는 게 느껴졌어요. 한 박자, 두 박자, 그리고 넓은 손이 천천히 제 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운데 이 사람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떨리는 거구나. 40년을 기다린 사람도 떨리는 거구나. 처음으로 밀어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분수라는 울타리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들이 우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지호가 제 머리 위에 턱을 올리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새벽 공원 산책로에서 겨우 한마디 보고 싶었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가방이 생각났어요. 한 발짝 물러나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색 머플러가 접혀 있었어요. 꺼내서 지호의 목에 감아줬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거든요. 돌려주러 왔어. 돌려주는 거야. 이거? 아니. 지호가 고개를 겨우 했어요. 돌려주는 거 아니면 뭔데? 감아주는 거야. 다른 거잖아. 지호가 웃었습니다. 머플러 안에 코를 파묻더니 큰 냄새를 맡았어요. 여기서 너 냄새 나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감고 있었으니까 당연하지.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이 사람 머플러를 목에 감고 소파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걸 그냥 입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얼굴이 귀 달아올랐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머플러 끝자락을 잡아서 제 목에도 한 바퀴 감았습니다. 하나의 머플러로 두 사람의 목이 이어졌어요. 어깨가 닿을 수밖에 없는 거리. 새벽 공기는 차가웠는데 머플러 안쪽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따뜻했습니다. 공원에서 나오는 길 지호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밤 발작 뒤가 아니라 나란히. 처음이었어요. 걸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프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끼지 못했어요. 지호의 팔이 제 팔에 닿아 있었고 걸을 때마다 점퍼 소매가 스치는 게 느껴졌는데 그 감각이 무릎보다 훨씬 크게 온몸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밥 먹었어? 지호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새벽에 뛰어나왔으니 먹었을 리가 없었지요. 나도 안 먹었어. 우리 집에서 먹을까? 여기서 가까워. 망설였어요. 남자 집에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나이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호의 눈을 보니 대단한 계획이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먹자고 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의 아파트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오래된 아파트 3층이었는데 현관문을 열자 깨끗한 공기가 났습니다. 넓지 않았어요. 거실에 소파 하나, 식탁에 의자 2개, 신발장 위에 먼지가 없었고 주방 행주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더니 싱크대 위에 컵이 하나 엎어져 있었어요. 아나 접시도 하나, 수저도 한 벌. 냉장고를 열어보니 두부 반모, 계란 한 판, 된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6년 동안 혼자 밥을 먹은 부엌이었어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 같은 밑반찬 통두어 개가 한쪽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 밥을 먹고 있었구나. 내가 국 끓여줄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지호가 멈칫했어요. 냉장고 문을 잡은 채로 저를 봤는데 눈이 살짝 커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어 넣었어요. 남의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건 어색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손이 제 부엌에서처럼 움직였습니다. 국자를 꺼내고 소금 위치를 잡고 냄비 뚜껑을 덮는 동작이 자연스러웠어요. 지호는 제 옆에서 밥을 안 치고 있었는데 좁은 부엌에서 어깨가 자꾸 닿았습니다. 야, 부엌이 좁으니까 나가 있어. 싫어. 오랜만에 이 부엌에서 두 명이 서는 거야. 그 말에 국자를 들고 가만히 멈췄어요. 오랜만에 두 명. 이 사람의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둘이 밥을 지은 게 언제였을까? 6년 전일까? 그보다 더 전일까? 국 냄새가 부엌을 채우고 있었는데 지호가 냄비 쪽으로 코를 킁거리며 말했습니다. 냄새 좋다. 거기서 거기지. 아니야. 다르더라. 누가 끓이느냐에 따라 밥을 차리고 마주 앉았어요. 의자가 두 개인데 두 개 다 사람이 앉은 건 오래간만이라고 지호가 말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뜨는 지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이 살짝 감기더니 천천히 삼켰습니다. 맛있다는 말 대신 국을 두 숟갈 더 연속으로 떠먹었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지호야. 응. 나 하나 물어볼 거 있어. 뭔데? 내 무릎 어떻게 한 거야? 나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그릇 위에 손을 올려놓더니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해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너 어릴 때부터 무릎 아파했었잖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분식집을 나설 때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로 방향을 틀었던 거고 매번 계단을 피해서 걸었던 거고 오르막에서 속도를 줄였던 겁니다. 40년 전 기억으로 지금의 저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게 가슴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참 뒤에 지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밥그릇 위에 시선을 떨은 채로 고등학교 때 네가 학교 시간에 항상 뒷문으로 나갔거든. 나는 앞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매일 돌아서 뒷문으로 갔어. 뒤에서 한 50인쯤 떨어져서 걸었는데 한 번도 말을 못 걸었어.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고등학교 학교길. 저는 그때 몰랐어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줄도 매일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줄도 3년 동안 그 한마디에 목이 막혔습니다. 3년이면 1000일이 넘어요. 1000번이 넘게 제 뒤를 걸으면서 한 번도 말을 걸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말 대신 발걸음으로 대사, 대신 방향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서성인 거 나봤어. 지호의 손이 밥그릇 위에서 멈췄어요. 그때 손에 뭐 들고 있었잖아. 그게 뭐였어? 편지 뭐라고 썼는데? 지호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아침 해가 완전히 올라와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위로 빛이 내려앉았는데 18살 교문 앞에 서 있던 그 소년이 잠깐 보였습니다. 좋아한다고 딱 그 한마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좋아한다는 세 글자를 편지에 써서 들고 왔는데 건네지도 못하고 돌아간 18살. 그리고 그 마음을 40년 넘게 졸업앨범 한 페이지에 담아 살아온 예순아. 그 편지 아직 있어? 찢었어. 졸업식 날 집에 가서 바보야 알아? 그 두 글자가 웃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웃으려는데 눈에서 물이 나와서 결국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이 됐습니다. 지호가 손을 뻗어 제 눈가를 엄지로 닦아줬어요. 거칠고 넓은 손이었는데 닿는 곳이 부드러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호가 먼저 싱크대 앞에 섰어요. 자기가 하겠다며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제가 옆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았는데 좁은 싱크대 앞에서 팔이 자꾸 부딪혔어요. 지호가 물을 틀고 제가 닦고 그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는 사이에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어야 하는데 낯설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보니 저녁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으려는데 지호가 뒤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가지 마. 거실불이 꺼져 있었고 현관문을 등지고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지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운동화를 신던 손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호가 저를 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 말이 가득했어요.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스쳤지만 예전처럼 저를 가두지 못했어요. 운동화에서 손을 뗐습니다. 일어서서 지호를 마주봤어요. 지호의 손이 제 손목에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손목을 타고 올라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호가 제 허리를 천천히 감쌌고 저는 그 사람의 가슴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또 들렸어요. 빠르게 3개. 이 사람도 지금 무섭고 떨린다는 걸 그 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도 무서워. 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지호가 제 등을 감싼 팔에 힘을 조금 더 줬습니다. 나도 둘 다 무서웠어요. 예수나의 처음인 것처럼 서툴고 떨리고 어디에 손을 놓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제 이마에 입술을 대었어요. 길게 천천히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이마에서 퍼져나가는데 눈이 감겼어요. 숨이 가빠졌고 지호의 숨도 가팠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섞였어요. 지호가 제 손을 잡고 거실을 지나 방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이끌리듯 따라갔어요. 문을 열자 작은 방에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가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함께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호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 말을 맞대었어요. 숨결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사랑을 나눴어요.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오래된 그리움을 풀어놓듯이 지호는 끝이 없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 싶을 만큼 왕성했고 지구력이 대단했어요.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랐고 지호도 스스로 놀라는 눈치였어요. 야, 너 61세 맞아? 지호가 어둠 속에서 낮게 웃었습니다. 몰라. 너 만나면 아닌 것 같아. 웃음이 나왔어요. 이 나이에 이런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있으니 심장 소리가 천천히 느려지는 게 들렸어요. 그 리듬이 자장가처럼 편안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더니 지호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라면밖에 할 줄 모르는 거구나 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비켜, 내가 해줄게. 됐어. 라면은 내가 잘 끓여. 됐네요. 비켜. 신랑을 하다가 제가 냄비를 빼앗았어요. 계란을 풀고 대파를 썰어 넣으며 라면을 끓이는데 뒤에서 지호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넓은 손이 제 허리를 가만히 감쌌어요. 뒤에서 체온이 등에 닿았습니다. 지호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턱을 올렸어요. 라면 끓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김보다 등 뒤에 온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라면 불어. 알아? 그러면 나 싫어. 지호의 팔이 허리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라면은 불었어요.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달라진 건 많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블로그 글을 쓰고 택배를 포장하고 저녁을 먹는 하루. 그런데 그 하루 안에 전에는 없던 것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방간문을 열면 지호가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가도 돼? 고 물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묻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나오면 손에 들린 보온병을 슬쩍 내밀었어요. 따뜻한 보리차를 넣어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돼. 나 혼자 잘 다녔어. 알아. 근데 이미 끓여왔으니까. 신랑 일을 하다 보면 이미 보온병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척 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리차를 끌려오는 그 수고가 어떤 말보다 따뜻했거든요. 40년 전에는 연필을 놓아두던 손이 지금은 보온병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면 둘이서 나란히 벤치에 앉았어요. 보리차를 나눠 마시면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는데 말이 없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침묵이 편한 사람이 됐어요. 가끔 지호가 제 무릎 쪽을 내려다보며 오늘 괜찮아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좀 아프다고 하면 내리막에서 팔을 내밀었어요. 잡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을 내밀기만 했어요. 잡을지 말지는 제가 정하도록 요즘은 잡습니다. 매번 블로그에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임시 저장함에 있던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라는 빈 글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제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래에 한 줄을 적었어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그 뒤로 시작. 나들이 사진도 올리고 공원 풍경도 올리고 국 끓이는 사진도 올렸어요.
지호가 사진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식탁 위에 그릇이 2개 놓인 사진을 눈치 빠른 팔로워 한 명이 알아챘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릇이 2개네요. 댓글을 보고 한참 웃었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같이 탄 건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지호가 시내 쪽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함께 2호선을 탔습니다. 한 달 전 그 노선이었어요. 치안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던 그 지하철. 나란히 앉았는데 좌석이 좁아서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야, 생각해보면 내가 나한테 소리 안 질렀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쳐다보면서 따라와서 그런 거잖아. 쳐다본 건 맞는데 따라온 건 같은 역이라 내린 거야. 그래도 무서웠거든. 미안해. 됐어. 이제 지호가 웃었어요.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제 몸이 살짝 기울었는데 지옥 쪽으로 기울어진 걸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기대듯 살짝 무게를 실었어요. 지호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졸다가 기댔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었지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호의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제 손이 그 위에 올라갔어요. 지호가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뒤집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지하철 아니었는데 상관없었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우리 손을 보시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부끄럽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했어요. 주말에 소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미리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집에 갈 건데 누구 있냐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호가 점심때 온다고 소영이가 전화기. 너로 한참 침묵하더니 알았어 하고 끊었어요. 소영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딱딱했어요. 얼마 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을 열자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소영씨. 지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소영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을 차리는 동안 소영이는 부엌에서 저를 도왔고 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에 셋이 마주 앉았는데 처음 몇 분은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국 맛있다. 소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끓인 거예요. 알아요. 이 맛은 은정이밖에 못 내. 소영이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딱딱함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과일을 깎는데 소영이가 지호한테 물었어요. 제가 전화로 졸업 앨범 이야기를 했거든요. 졸업 앨범 진짜 그 페이지만 보셨어요? 지호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요? 그 페이지를 넘기면 은정이가 웃고 있으니까 이혼하고 왜인지 계속 생각나서 안 보고는 못 넘기겠더라고요. 소영이가 한참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더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과일 접시를 식탁 가운데 밀어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건 저도 알고 지호도 알고 소영이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다 건 게 아니라 반쯤 열어둔 거였지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해줄 일이 있다는 거린아이가 되면 압니다. 소영이가 돌아간 뒤 설거지를 하면서 지호가 말했어요. 소영이 좋은 애다. 알아? 엄마 걱정하는 거야. 걔는 그래서 좋은 애라는 거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그 손이 익숙했습니다. 넓고 단단한 손. 40년 전에 연필을 놓아두고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뭔가를 쥐고 서성이던 그 손. 그 손이 지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응, 나 블로그에 글 하나 올릴 거야. 몽글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후석글 지우가 웃었어요. 뭐라고 쓸 건데? 아직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 문장은 정해졌어. 컴퓨터를 켜고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빈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장 이야기도 쓰고, 공원 이야기도 쓰고, 지하철 이야기도 썼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61세에 알았습니다. 분수라는 건 내가 나한테 친 울타리였다는 걸요. 글을 발행하고 모니터에서 눈을 뗐어요. 지호가 옆에 서서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 불안합니다.
소영이가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이 나이에 시작한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내일 새벽 5시 반에 현관문을 열면 지호가 서 있을 거예요. 보험병을 내밀 거고 결국 둘이 나눠 마시면서 걸을 겁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새가 우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지호가 팔을 내밀면 저는 잡을 겁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 차례였어요. 그 사람 옆에서 공원까지 걸어가는 새벽이 혼자 걷던 그 길보다 덜 춥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